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 상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나와주세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이곳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위성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호성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또 위성도 배출을 다 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성이 정확한 궤도에서 자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확인하기에 그 제대로 위성이 궤도에 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그 명령어를 보내고 명령어를 받고 하는 그러한 교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갔잖아요. 네. 그 목표 궤도에 가서 위성을 배출했다는 건 네. 일단 목표했던 그 지점에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성들도 다 제 궤도에 있는 걸로 봐서는 나머지 위성들도 다 제 궤도에 지금 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못 찾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누리호가 그 고도 550km 지점에 가서 이제 위성들을 분리를 했고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궤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확하게 네. 그 지점에 있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또 이게 통신이 잘 되는지 네. 그래서 지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거를 네. 이제 확인하는 예, 그런 작업이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네. 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일단 위성이 8기가 실려 있었잖아요. 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주 탑재 위성 포함해서 네. 8개였는데 이 가운데 5기가 이제 신호가 확인이 된 확인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예. 예. 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그 비콘 신호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교신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것은 다 교신까지 다 돼서 저희가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상이 없는지 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위성 자세가 태양을 잘 향하고 있는지, 예. 그 그렇죠. 태양 전지를 활용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전지판이 또 태양 광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네,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브리핑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앞으로 또 상태 점검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에는 3개월 뒤에 네.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설명이 예. 있었네요. 예. 예. 자, 앞으로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하루에 15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예, 이 위치를 또 다시 방문하는 시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때 저희가 중요한 자료들을 다운받고 예, 그다음에 명령을 줘서 명령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 그다음에 각 우리가 실어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S밴드 안테나 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우주 환경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한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신호를 수신하고 그리고 네. 교신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서 명령을 네. 내려서 네. 뭐 작동하게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수집한 정보를 또 받고 예.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네. 그 지금도 중요한 네, 그런 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됐고, 자, 큐보 위성이 또 7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작은 크기의 네. 위성이었고, 그 중에 4기가 도요셋이라고 네. 이거는 천문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예, 만든 개발하는 거죠. 위성인 예,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보니까 1, 2호기는 신호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4기가 원래 같이 움직이는 예. 위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 계획을 한 위성인 거죠. 예, 예. 4기가 같이 움직여서 각자의 그 역할을 갖다 이제 조금씩 다른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동일한 시스템에서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작동됐다는 얘기는 다른 2개도 충분히 지금 작동을 하고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보내는 신호를 뭐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신호를 보내는 장비가 아직 작동을 네. 안 했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도요셋은 이 4기가 같이 이제 비행을 하는 거고, 네. 예,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요셋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요새는 이제 그 목적이 저희 편대 비행이나 종대 비행 이렇게 하면서 각 한 10km 정도의 유지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상 관측을 갖다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그 저희 실시간으로 공간적, 시간적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있으면은 하나면은 요 부분 찍고 그 다음에 와서는 요 다른 부분을 또 찍고 뭐 이래야지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벌써 시차가 벌써 있는 거죠. 지금 찍은 시간하고 예. 근데 이거는 그것 없이 시차나 공간 같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대에 넓은 지역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거리간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 10km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넓혀서 몇백 킬로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넓게 관측할 수 그렇게 있다. 관측을 하고 예. 쭉 이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종대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펼쳐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그렇군요. 시스템이어서 향후에 아주 활용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우리 스페이스 X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 이런 것들도 지금 궤도에 수많은 그런 그 위성을 예. 2만 개 넘는 위성을 갖다 쏘아 올려서 거기서 그걸 관측하겠다고 우리가 신호를 주고 조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 간섭이 없게끔 아주 일률적으로 또 빠진 데가 없게끔 우리 그걸 그 거미줄처럼 예. 그 아주 촘촘한 거미줄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 네. 도요셋 이제 4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날씨를 관측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넓은 범위를 네. 동시에 다양한 각도에서 또 관측할 수 예,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일단 1, 2호기는 신호가 확인이 됐고요. 네. 3, 4호기는 아직 신호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교신을 시도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셋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출은 된 것으로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예. 카메라 이제 배출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호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네. 진행 중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것이 쉽게 물론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한참 오래 걸려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실험하는데 혹시 너희 거 아니냐라는 또 연락이 와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있어야지 지금 바로 위에 있어야지 지금 가능하니까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그 우리 지역의 그 관제소의 근처에 그 예. 와야지. 혹은 다른 나라 관제소에서 이제 있으면은, 관측할 수 있는 예. 그 근처에 또 그쵸, 있어야지 있으면 이게 관측이 됩니다. 가능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기다려봐야 예, 그래서 되는. 그거는 뭐 큰 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브리핑을 보더라도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상 교신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시일이 좀 걸릴 네.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 아무래도 워낙 작고 네. 예,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겁니까? 대형 그 위성보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세 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연료나 이런 그 배터리나 이런 거 동력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 자세 제어하는데 그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머지 큐브 위성을 보면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사의 이제 큐브 위성은 네. 신호가 확인이 된 상황이고 네. 나머지 한 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호가 잡히는지 교신이 네. 가능한지 계속 확인 중인 네,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일단 누리호가 그 궤도에 이제 도달해서 위성을 배출했기 때문에 네.
그 궤도에는 이제 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네. 예,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누리호의 그 임무가 네. 앞으로 그런 뭐 우리 위성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위성을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네.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누리호의 역할의 임무는 저희가 완수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궤도에 예. 8개의 그 위성을 올렸으니까요. 근데 그 8개의 위성이 거기서 이제 자기 자세를 잘 제어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서로 이제 송수신이 가능하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은 이제 위성 자체에서 내부에서 갖고 있는 그 배터리나 아니면 용량, 또 지금 현재 그 자세 제어하기 위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작동 중에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집 잃은 그러한 강아지처럼 저희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나름대로 찾으려고 자기도 예.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의 임무는 일단 이 위성들을 그 궤도까지 올려주는 게 이제 네. 누리호의 임무인 거고, 그래서 예. 누리호의 임무는 성공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지금은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그런 네.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진들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네. 좀 한시름 놓은 그런 상황이 네. 있을 텐데, 예. 근데 임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예. 앞으로 누리호 추가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죠. 차세대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네.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차세대 발사되는 발사체는 바로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예탈을 끝나고 올해 초에 3월달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은 이제 시작을 착수를 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곧 우리 그 사업 단장이 저희가 벌써 공모해서 지금 사업 단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 곧 그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지금 나로 또 지금 나로의 누리호까지 성공했죠. 예, 누리호 3호까지 예.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매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게 범위가 더 넓고 예. 목표 지점이 더 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까지 가서 최종 목표가 이제 달 착륙선이기 달 착륙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해서 조금 더 용량이 크고 이제 새로운 엔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사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2030년에 달 궤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지 성능 검증 위성,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성능 검증 위성을 보내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2031년에 예. 이제 예비 모델을 갖다 달 착륙선 예비 모델을 갖다 보내서 우리가 달 착륙을 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32년에 최종 모델을 보내서 달 착륙에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도 우리 그 화성 궤도나 이런 데를 갈 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용량입니다. 예, 일단 우리 기술로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은 네. 발사가 된 거죠. 달 궤도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 궤도선은 만들었죠. 발사는 아니고, 발사는 이제 미국에서 했지만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궤도는 지금 도는데 궤도는 가누리가 지금 달 그렇습니다. 궤도를 도는 거죠. 근데 궤도선입니다. 발사를 우리 발사체로 이제 네.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발사를 그렇죠. 했단 말씀이시고, 근데 예. 지금 목표는 그 달 궤도뿐만 아니라 달 착륙선까지 우리 발사체로 이제 발사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군요. 2032년에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자,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서 위성을 원하는 지점에 올리는 기술까지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계를 네. 달까지 달까지. 더 확장하는 예.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매진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네요. 좀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잘했으니까 뭐 다음에도 그냥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고요. 이건 완전히 예. 또 새로운 그러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경험은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개발인 만큼 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3호는 성공했지만 또 4호, 5호, 6호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모른다는 말은 저희는 이제 자신이 있고 완벽하다 생각 들지만은 이제 외국의 예를 봐도 그 첫 번째 그 실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막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성공하고 그렇게 된 게 이제 미국의 아트라스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는 계속해서
한 81번을 갖다 연속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러한 처음에 그런 실패가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실패가 만약에 처음에 없다면은 그다음에 중간에 더 큰 그 위성을 싣고 이랬을 예. 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달뿐 아니라 화성 까지 궤도까지도 예, 저희가 갈 수 가는 있는 목표로. 저희가 그 계획은 세우고 이 발사체 자체의 그 용량이나 추력이 충분히 화성 궤도까지 회성 궤도에 이제 그 1톤짜리 그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는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뭐 4차 발사, 5차 발사, 6차 발사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누리호 기술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산업 발전에, 우주 네, 산업 네. 발전에 예, 기대가 우주 산업 발전에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 어제 이곳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위성 분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위성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이 괌을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운영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관광객만 수천 명이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일부 숙소는 전기와 물까지 끊겨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날아가고 쑥대밭이 된 호텔에서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41km 이상의 초대형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대표적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시내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현지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 관광객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뭐 식당이나 아니면 그 마트 같은 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 인터넷이 좀 안 돼서 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났던 관광객들은 수도와 전기, 인터넷마저 끊긴 현지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퇴계하러 왔다가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고, 그냥 지금 구조라도 빨리 하러 와가지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공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 호텔마다 와서 인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특별히 대책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주하관야 출장소 직원 3명이 전원 비상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현지에 강한 비바람이 부는 데다 공항이 폐쇄된 만큼 당장은 교민을 구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비행길이 열리는 대로 관광객들이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귀국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명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엽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하는데요. 민주당은 당 지도부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아침회의에선 이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을 두고 시료 채취도 못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검증 없는 오염수 해양 무단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시찰단을 향해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오염수와 관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시찰단 보고서 검증 요구에 대해선 시찰단이 보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국회에 부를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논란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네, 국민의힘이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인 거래소인 빅썸과 업히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을 둘러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단은 회의 뒤 거래소 측에 소극적인 답변도 있었다며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도망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어제 국회 사무처의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에서도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 기록이 없었다며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인 분노, 배신 이게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지금 위배돼 버린 거거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김 의원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계속되며 당분간 당내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관의 성비위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솜방망이 처분이 적지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순경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장까지 경찰의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경찰 내부의 대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4년 만에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하한을 다시 정직으로 내렸습니다. 경찰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색해졌습니다. 게다가 행정규칙에 명시된 성비위 징계 기준이 허울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관련 규칙대로라면 해임됐어야 합니다. 이렇듯 최근 3년 동안 경찰관 성비위 사건에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 하한을 다시 높이고 징계 기준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330여 개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얼마든지 경찰청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경찰청은 성비위 특별 경보를 발령해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서 성비위를 확실히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선희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어제 오전 이 씨를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세운 연예기획사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9년 전쯤에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와 그 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사망으로 A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현재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잇따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모두 승소하면 보험금의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하면서 출산 계획하는 분들, 또 아이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머리가 참 아픕니다. 돈 드는 것도 걱정인데 돈을 벌려고 일하려고 하면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아직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추진됩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인데요. 서울시가 먼저 논의에 불을 지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제도 검토를 주문했죠. 고용노동부는 먼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만 가사 돌봄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데요. 정부가 대상을 확대해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도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거란 걱정도 있고요.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도우미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 저출산이 사회적 고질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습니다.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도 0.06명이 적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범 운영과 앞으로 마련될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집단 린치하지 말자, 그걸 좀 막아주자 이런 차원에서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게 결의안까지는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한 30명 정도 서명을 하긴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명과 비명 하나의 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갈등이 여전하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분들 우리가 흔히 개혁의 딸, 네. 개딸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특히 이제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지난 뭐 정권 때도 그랬었죠 사실은 뭐 이른바 이제 그 팬덤 정치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도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좀
친명과 비명, 특히 친명 쪽에서 최소한 결의안 정도 채택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친명과 비명이 하나의 그 당내 권력 투쟁이라고 보여져요. 권력 투쟁입니다만 당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니까 공천을 의식한 이제 친명계와 또 비명계로서는 어쨌든 또 공천이 불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로서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갈등이 있는 건데 양쪽이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어떤 이슈가 됐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편을 드는 듯한 행동, 네. 이런 정치, 이걸 우리가 편향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더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정당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못 보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간호사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랬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갈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아무런 일개 법안 하나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봐서는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이게 일단 편향의 정치 그리고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가 결코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뭔가 자꾸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눈높이는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 민주당이 아직은 그 정도 그 수준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자기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이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안 돼서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아마 의원총회에서 좀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비명계 분들은 한 30명 이상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하자고 했던 건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로는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던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막 모욕적인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김용민 의원은 그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를 청년들이라고 해서 면피할 수는 없다. 김남국도 청년이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저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원욱 의원이 이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문자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웃으면서 얼굴에 환한 옷을 끼면서 치면서 이게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관계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게 왜냐하면 이원욱 의원이 올린 것도 그 사람이 당원이니까 징계달라고 올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당이 좀 벗어나자, 절연하자라는 것이었고 또 청년 정치인들도 자기들 청년이니까 보여달라고 주장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 정치인과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이 기자회견한 것은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민주당부터 떠나니 김남국 사태에서 엄중하게 대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청년이니까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은 뜬금없이 청년이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김남국은 청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로 갖다가 저렇게 반박을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격가지 논리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얹혀서 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런 강경한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민심과 괴리되는 당의 노선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쓸데없는 견광부여식의 본말 전도 논리로 가지고 반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의총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일촉즉발, 아슬아슬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의총에서 어쨌든 결의안은 뭐 불발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SNS에다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당부를 한 건데 그 정도는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당 대표의 메시지가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예요. 맨 처음에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 입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거 이원우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이제 그 객단이 아니니까 이간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속생각이 바로 이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 내심 그래도 강성 지지층에 대한 정치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가 될지 뭐 우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왕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과도하게 그 지지층들이
어느 특정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잖아요.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뭐 당대표로서 그런 얘기조차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단절이 되겠냐고요. 네. 김영민 의원이 이런 분들이 지난 뭐 옛날 얘기를 또 소환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난 그 조국 사태 때도 과도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진보 정권도 그렇고 10년씩 갔단 말이죠. 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자꾸 이 개딸이란 발음하기도 민망한데 개혁의 딸이란 분들. 예, 붙여서 하면 좀 그렇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약자가 그거니까 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미지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내놓고 법안도 개정도 하고 재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도층이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사법 리스크, 개딸, 과도한 뭐 편향 정치, 뭐 국민의힘이라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제1야당이 그러한 인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지금. 과거 정통 민주당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전 대표로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이원욱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해프닝 논란에 대해서 감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녹취 준비되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원들이 아닌데 이 사람은 개딸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당원이다. 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도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나가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면 그것도 또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지. 감찰까지 어떤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원욱 의원이 그 개딸로 그냥 그 단정을 해서 이렇게 그 공개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은 해보라는 지시는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감찰인지 아닌지. 이게 당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을 어떤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이 당원은 아니라는 게 일단 확인은 됐고요. 그렇게 이원욱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이 아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원욱 의원이 그 공유해서 올린 그 문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래 의도의 그 취지는 이런 강경한 지지층들로부터 민주당이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 거고 계속 그 요구했잖아. 이재명 대표한테 절연하시라. 이제 좀 절연하실 때가 아닙니까라고 한 것이지 이 사람 당원이니까 당원 추적해서 꼭 징계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원욱 의원이 그럼 이게 무슨 이관계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내부 총질인 것인지 만약에 감찰이라든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원욱 의원은 알 수가 없어요. 200만 자기 당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전체 당원들의 명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보고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이원욱 의원이 주장 자체의 취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경강부의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원욱 의원이 그 사실이 아닌 거 확인 안 된 걸 공개했기 때문에 팩트체크 차원에서 알아보겠다? 그럼 이원욱 의원은 감찰에 사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나 그 개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닫게 하는 거잖아요. 좀 억압하는 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어찌됐든 개딸들의 분위기를 편승하고 또는 묵인하고 그 사람들 방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챙겨가고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학에서 하는 것 중에 용어가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게 있어요. 개딸이라는 숫자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할 권리는 있지만 민주당 전체 당원의 전체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 정도의 그런 소수에 의해서 그런 목소리가 너무 과잉 대표됨으로써 그들에게 포박당하거나 그들이 끌려가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정당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그렇게
공격을 한 게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SNS에 올렸던 글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중에 보면 폭언, 위협,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 고통 가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 여기서 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혹시나 이원호 의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닐지. 글쎄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의식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간에 지금 특정한 그 하나의 세력화돼 있는 그 이제 이른바 우리가 팬덤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 뭐 당원이 됐건 당원이 아닌 강성 지지층이 됐건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자유니까 정치적 의사의 자유예요. 그분들도 아무나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지 당원이 과도하게 그 당의 어떤 진로에 그런 회방이 된다면 경계할 수 있는 거죠. 당원이 아닌 분들까지 그렇게 얘기할 권리는 없어요, 당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한국 정치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대결과 증오와 적대 정치를 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과도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지지층들, 이 지지층들 당이 너무 이들에게 기대서 하는 정치가 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대 거대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새롭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내고 법안에 있어서도 계급과 계급,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합의 정치 모색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지지층에 기대가지고 지지층을 경고해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양극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군가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아주 전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럴 때는 뭐 이원호 의원의 저 문자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감찰 운운하는 건 김 교수님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절대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정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고리를 우리가 끊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으면서도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 안 하고 이관계다, 뭐 내부 총리다 이런 본질과 관계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면 조금 아래에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올라온 게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사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은 뭐 며칠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이제 통화한 내용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위메이드가 국회에 언제 얼마나 왔는지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 김남국 의원 실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 그래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제는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았다. 거짓말을 안 할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것도 사실은 본말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기하는 그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의 이른바 로비 의혹이라는 건 불법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로비와 불법적인 로비를 구분한다면 저렇게 국회의원회관 들어가면서 신분증 제시해서 기록을 다 남기고 투명하게 의원회관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불법적인 로비를 하겠습니까? 불법적인 로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출입 기록을 공개했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합법적 회사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무위 소속 의원들 방을 간 거고요. 김남국 의원은 정무위가 아니고 법사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미 오래전 수년 전부터 그런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고 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온라인 소통단장이었으니까 게임 업체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로비를 하려면 그 신분증 내고 투명하게 들어가겠습니까? 밖에서 만나든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죠. 그러니까 저걸로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이 없었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괜찮아졌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뭐 혐의가 없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견강부의 본말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견강부회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금속노조와 이제 그 일부 인원들이 그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고 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이제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이후에 좀 대응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부터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네, 영상으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의 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가 어떤 불법 집회를 이제 막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집시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 집시법 개정안을 예. 발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오전 그러니까 0시부터 6시까지의 집회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제한한다.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적인 자유입니다. 사실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출퇴근하는데 도로를 막고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아시겠습니다. 2009년도 헌재에서 야간 5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2009년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집시법 10조에는 그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그 일몰 후라든지 일주일 전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과도하다라고 이제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에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불법 집회하지 말라는 건데 불법 집회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죠. 자정이 넘어서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새벽 2, 3시에.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주택가가 아닌 데서 집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을 거예요. 2009년도에.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내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가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 이 기본권 이런 것들은요 간단하게 그렇게 뭐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냐 안 하냐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언어도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가 뭐 불법 집회다,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런 단어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권력은 뭔가 절제되고 관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는 건 좋은데 권력의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절제와 관용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끝났습니다만 여야도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권과 노조도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강행하고 집회 강행하고 또 경찰도 강제력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 또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좀 같이 고려해 달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교수님. 과거에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집회는 거의 뭐 그 이른바 사법 경찰부터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뭐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하고 체류탄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네. 그런 집회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답게 집회는 뭐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아주 폭력 없이 잘 진행이 됐고 그동안 경찰도 집회 시위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를 보호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 저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때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냐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게 문제냐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학생들은 크게 그 프랭카드를 적어가지고 무탄 무석이라고 썼습니다. 경찰이 체류탄을 쏘지 않으면 우리 돌 던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똑같이 맞대응해서 무석 무탄이라고 썼습니다. 학생들이 돌 던지지 않으면 우리 체류탄 쏘지 않겠다. 그런 논의나 똑같은 겁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뭐 집시법까지 바꿔가면서 헌법상 위헌 판결 받았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옛날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서 집회를 봉쇄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건설 노조의 도심 한복판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 아닙니까? 그런 건 누가 봐도 국민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 경찰에 나서서 정리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와서 체류탄 쏘고 잡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뭐 집시법상으로는 사실은 노숙하는 것도 집시법으로는 뭐 금지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노숙하는 것은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범죄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길거리에 자밀고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파출소로 데려가서 파출소 재워야지요.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년대 무탄 무석 무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경찰과 정부가 대치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라 먼저 양쪽이 지금 경찰은 저를 참고 참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가 너무나 일상화되고 그 집회 시위가 만연화되면서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노조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노조가 좀 성찰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교수님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극단의 정치, 어떤 대결 구도가 좀 해결이 되려면 국회부터 좀 나서야 될 텐데 여야 대표가 밥 먹는 걸로 좀 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밥을 먹자고 했는데 누군 싫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떤 형식이든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는 정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치 수준 참 한심합니다, 진짜. 김기현 대표가 무슨 뭐 밥 먹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뭐 정치 의제나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건 필요 없다. 뭐 밥이나 술은 친구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했다고 또 야당에서 또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당장 뭐가 되겠냐고. 일단 밥을 먹다 보면 무슨 자기 개인 얘기 하겠냐고. 양당 대표들이 밥 먹고 술 먹고 막걸리 한잔 먹다 보면 정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신네 좀 잘해라 말이야. 개따도 좀 그만 좀 제지시키고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이재명 대표도 당신네 권력 잡았다고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오라고 하면서 술 먹으면서 좀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정책적 의제가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했다고 밥 먹고 술 먹자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정책 의제를 안 갖췄으니까 난 안 만난 거다.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수준이. 한 번 만나기 뭐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일단 좀 만나고 만남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만남 자체가. 만나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지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자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너무 좀 용렬해 보이고, 전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일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격식 갖추고 정책 의제 담론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이 대립 극단화로 가면서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꾸 제 생각이 왜 자꾸 저렇게 하냐고요. 좀 평범하게 중도층 의식해서 양당 대표 드디어 만나서 밥을 먹는구나. 좋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거와 대표실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거를 봤겠죠. 그래서 뭐 밥도 술도 좋은데 국민 삶에 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토론 논쟁 뭐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그건 또 김기현 대표가 거절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나서 일단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신뢰하고 그리고 스킨십 하면서 밥 먹고 뭐 우리 최 교수님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막걸리 좀 저는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 마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왜 야당 대표 안 만나냐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왜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 만나자는데 안 만납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기준을 정해서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한테도 그 기준을 맞춰야죠.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재명 대표 논리라고 생각하고 더 논리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책을 놓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는데 여야당 대표가 만나서 공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거나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 빌려서 소회의실 대회의실 모여서 공개적인 토론하는 거지 여야당 대표가 왜 공개 논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정치사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알겠습니다. 짧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주종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여당 대표를 만나면 혹시 어떤 그 지지율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여당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판단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정치인들은 이 회동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좀 작은 정치하지 말고 좀 크게 봐라 이게 크게.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대도문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지지율 따집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밥 먹는다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흐름에서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지금 누려봤어요. 대한민국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김문식 교수님하고 저기 휴게실에서 그 말씀 나눴어요. 대한민국 정치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정치만 잘하고 있다고요. 저런 것도 하나 잘 못하고 그래 밥을 먹냐 안 먹냐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뉴스앤이슈 함께 해오셨죠. 최창일 교수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십니다. 저희 뉴스와는 마지막이십니다. 뭐 항상 무게중심 잘 잡아주셨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권 또 국회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되게 짧게 한 말씀 듣고 뭐 제가 1년 한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김문식 교수님하고
제가 특정 편에 들지 않아가지고 예. 저도 약간 부담이 느껴졌던 건 사실이에요. 이 김민식 예. 교수님 국민의힘 쪽이시고, 근데 예. 뭐 김 교수님도 특정 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으시니까 저는 잘 맞았는데 아무튼 또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잘 또 뭐 규정을 맞추시라고 보고 어쨌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냥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는 계속됩니다. 교수님과는 제가 일요일마다 또 나오시니까요. 저도 2주에 한 번씩 근무하니까 교수님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쉽지만 연휴 내내 소나기나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오후 한때 충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에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과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